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심화 강의 시작입니다.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화 강의가 그러니까 항상 이제 보통은 이제 강의가 자료, 상황, 언어 순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화 강의에서 뭐 이런저런 뭐 이유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하나 정도의 이유가 아니라 뭐 복합적인 뭐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언어를 상황 판단보다 먼저 해보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료, 언어, 상황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언어는 항상 예전 같으면 자료 해석하고 나서 가장 이제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제일 더워. 8월에 기본 강의할 때 제일 더워요. 그런데 학원에 오면은 시원하기는 합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자료 해석부터 도사님이 달달달달달달 볶아버려.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언어 논리 기본 강의 할 때쯤 되면 이제 막 한 7주차, 8주차 이때부터 진짜 눈밑이 다들 새까매져요. 너무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막 어떡해, 너무 힘들겠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1월 중순 말쯤에 이제 언어 논리 모의고사 강의를 항상 나중에 해야 돼요. 제일 추워. 그러니까 뭐다 다들. 너무 추워가지고 정말 한파도 뭐 매년 역대급 한파를 갱신하지 않습니까? 예, 롱코트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예, 롱패딩이 없으면. 예, 그래가지고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언어 논리 할 때는 날씨가 제일 별로예요. 막 제일 뭐 덥고 제일 춥고 다들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앞당겨지면은 뭐 힘드시고 뭐 준비하시느라 힘드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텐데 저는 너무 좋은데요? 예, 뭐 날씨가 뭐 이제 좋으니까 예,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서 이제 왔어요. 예, 여러분은 늘 들으시는 수업 그 주차 중에 그냥 3주차니까 예, 별 감흥이 없으실 텐데 예, 눈치가 없었나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자료 해석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심화 강의 하프 모의고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문제씩 시험을 뭐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예,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예, 문제가 뭐 숫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금 이 심화 강의는 유형별로 테마별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내가 이 유형의 그러한 특징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내가 잘 이제 녹여내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40문제씩 시험을 보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은 것만 한 20문제, 30문제씩 그렇게 이제 풀어나가면 진짜 좀 많이 힘들고 문제를 풀면서도 좀 지겹다,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 나또 이번 40문제로 이렇게 좀 변화를 줘볼까 하다가 그냥 20문제로 하자. 예,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0문제를 우리가 40문제를 90분 동안 보는 시험을 탁 절반을 잘라서 20문제를 45분 동안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회차에서는 진단. 그래서 풀 세팅, 유형을 쫙 구성을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유형을 잘 보고 어떠한 유형을 조금 힘들어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고요. 그래서 2회부터 9회까지는 유형별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의고사에 대한 그 회차별 문제 풀이도 당연히 제가 해드릴 것이지만 우리 수업은 이번에도 보충 프린트가 나갑니다. 이 보충 프린트는 유사기출 문제라고 해서 이 모의고사의 바탕이 되는 유사기출 문제 또는 우리가 이번에는 뭐 견해평가형을 연습해보는 그러한 회차입니다. 그러면은 견해평가형 이제 기출 문제들을 쫙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우리가 그 모의고사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유사기출 문제도 같이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출제 의도였는데 이게 기출 문제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왔었구나. 내가 그걸 못 봤구나. 라던가 아니면 이 항상 출제 장치가 동일하게 매년 뭐 반복을 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뭐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간혹 좀 뭔가 문제가 이전 기출문제의 스타일에서 새롭게 이제 발전을 해서 약간 변형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조금 연습을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문제를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조리 있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묶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문제를 이제 딱 보시면서 지문을 잘 읽는다, 그리고 문제를 잘 푼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안 됩니다. 이 문제 유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를 보면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 유형이 요런 거다. 그러면은 이 문제 유형이 요러요러한 특징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으니 그러한 포인트들, 출제 장치들을 내가 이 새롭게 처음 보는 시험장에서 처음 만나는 이 문제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본질적인 것들을 내가 확인을 하면서 그래 지문도 다르고 문장도 선택지 문장도 이전에 출제됐었던 거랑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 하지만 똑같은 유형이야. 옛날 옛적에 이런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 나왔다. 이번에도 또 나왔어. 이러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잘 조리 있게 풀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목표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처음 본 문제를 보고 익숙하네 이게 아니라 낯선 걸 보고 익숙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옛날에 그렇게 이제 좀 과도하게 이제 방향을 잡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분은 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정도로 좀 인지나 뭐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붕괴와 왜곡이 일어나서 내가 그때 쫓아다니면서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했는데 아무튼 낯선 걸 보고 우리가 그냥 바로 낯설지 않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낯선 문제를 딱 보고 이거 그래 지문도 새롭고 문장도 새롭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출제 장치들을 찾아보니 역시 옛날의 것과 똑같군 이라고 하면서 내가 느끼는 새롭다, 낯설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바로바로 제거를 해버리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시험 목표를 꼭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연습한 것들을 다 쏟아내고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점수도 잘 나오지. 그죠? 그리고 종합반 친구들에게 제가 영상 편지를 하나 씁니다. 등록을 하는데 뭐 기본 강의나 기초 입문 강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냥 시험 보지 않고 강의만 진행하니까. 등록을 하고 이 시험을 보는 강의에서 왜 여러분은 그대들은 시험을 보러조차도 오지 않는가? 저런. 시험은 봐야지. 실강을 등록을 했으면 애지간하면 실강을 듣는 게 좋아요. 그렇죠? 실강 안 들을 거면 그냥 인강 들으면 되잖아. 근데 실강을 등록을 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피곤하고 뭐 컨디션이 안 좋고 뭐 그런 거 다 이유가 있어. 뭐 그런 건 이해를 해요. 시험을 보는 강의는 와가지고 시험을 봐야지. 너무 지금 뭐 출석률은 그렇다 쳐도 응시율이 너무 떨어져요. 정말 너무 떨어집니다. 성실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나의 자료가 이 통계표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나의 위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OMR은 안 냈는데 나의 위치가 여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어요. OMR이라도 꼭 내려오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다 이제 끌고 가야지. 자, 오늘은 평균이 53.3점 그리고 최고 득점 65점입니다. 좀 힘드셨을 수 있어요. 일단 제 모의고사가 뭐 좀 문제 하나하나 자체가 볼륨이 좀
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문도 이제 좀 길고 선택지 문장도 좀 길고 우리 지금 요새 기출문제들이랑 비교를 하면은 좀 그런데 사실 요새 기출문제가 좀 너무해요. 너무 쉬워. 지문도 좀 짧고 선택지도 좀 너무 짧고 좀 너무합니다. 예, 빨리 예전에 좀 변별력 있고 멋있는 그런 문제 스타일들로 빨리 좀 돌아와주면 좋겠어요. 예, 인사혁신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문이 길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제가 입법고시 1차를 합격을 했었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입법고시 스타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질을 볼 줄 모르는구만. 그냥 문제가 길다고 입법고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다니. 오리널리 피플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저는 항상 문제를 만들 때 5급 공채와 7급 공채 시험 문제만 옆에다가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요. 입법고시 문제도 제가 이렇게 풀어보기는 합니다만 풀고 그냥 땡이야. 예, 별로 그렇게 크게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좀 빠듯하도록 문제를 출제를 하는 이유는요. 이래야 시험장에 가가지고 시간 관리가 잘 돼요. 날아다녀.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이제 저는 고려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을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고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해결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더 걸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제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제 또 걸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출제자의 의도나 장치,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는 좀 주로 사용을 좀 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시간이 빠듯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좀 더 속도감 있게 내가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간 관리도 정말 잘 되시고 문제 하나하나 풀어 나가면서 내가 모의고사 문제 풀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된다. 그러면 시간이 단축이 된다? 시간이 압박이 강한 이 시험에서 시간의 단축이 조금 된다라고 느껴지면 내가 지금 문제를 굉장히 좀 잘 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도 노리는 거예요. 예.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 한승아.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간 정리 측면에서 버거움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좀 이제 계속 적응을 하면서 속도감을 계속 좀 이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그게 분명 여러분들, 내년의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통계표상에서 항상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들도 제가 항상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우리가 통계표상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문항별 정답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정답률과 상위 10% 정답률을 비교를 하면서 상위 10% 사람들은 다 맞췄는데 우리가 좀 전체 정답률이 가라앉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문제는 고득점자의 시각을 갖춘 사람들이 잘 풀어서 맞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체 정답률보다 상위 10% 정답률이 가라앉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 이건 너무 까다로운 문제다. 그래서 안 풀고 좀 잘하는 사람들, 고득점자인 사람들은 안 풀고 그냥 내동댕이를 쳤거나 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틀려도 좀 괜찮은 그러한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다라고 하는 의미로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선택지의 그 문항별 정답률을 보면은 내가 맞춘 선택지의 정답률은 요 정도고 남들이 맞춘 선택지의 정답률은 요런 거고 또는 이제 뭐 내가 고른 선택지와 남들이 모두 모여있는 그러한 선택지의 정답률들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좀 이제 특이점을 가지는 선택지의 정답률 그러한 통계 자료를 보면서 이 선택지가 어떠한 특징을 가졌길래 우리 모두 다 여기에 모였을까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상위 10%와 전체 정답률을 비교를 했을 때 상위 10%의 정답률이 전체 정답률의 1.5배 이상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4번, 7번, 8번, 9번, 12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상위 10%의 정답률이 전체 정답률보다 조금 가라앉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요.
5번, 10번, 17번, 20번. 자, 그리고 상위 10%와 전체 정답률이 여기 둘,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위 10%와 전체 정답률이 모두 50% 이하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다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요, 지금 어디지? 13번이랑 18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온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일치추론형 문제였습니다. 좀 함정인 선택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선택지가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딱 골랐는데 이게 왜 정답이 아니라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선택지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알 수 있는 선택지는 3번 선택지였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한 옥에 온돌이 사용되기 전에는 끊고 방 안에서 양반 앉음새로 끊고 앉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세 덩어리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지에서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을 뽑아내 보면은요. 첫 번째, 한옥의 온돌이 사용되기 전이라고 하는 시점에 대해서 지문에서 언급을 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면 해당 시점에서는 방 안에서 양반 앉음새로 앉지 않았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3번 선택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는 마지막 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온돌이 생활에 자리 잡음에 따라서 우리 생활의 여러 요소들도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온돌이 생활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활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결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둔부의 다리를 바닥과 최대한 접촉하여 앉는 양반 앉음새는 온돌 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돌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것, 요것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원인으로 해서 그의 결과로 양반 앉음새가 나온 것이다, 나타났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온돌이 사용되기 이전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대놓고 온돌 습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양반 앉음새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표면적인 의미만 볼 수가 있나요? 지금 여기 안에서는 온돌이 있기 전에는 양반 앉음새라고 하는 이 앉는 그러한 모양새가 등장을 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유기적으로 묶으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 한옥의 온돌이 사용되기 전이라고 하는 그때 어떠한 모습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 양반 앉음새라고 하는 것을 온돌에서만 뭐 쓴 게 썼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온돌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러니까 온돌이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도 양반 앉음새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사람들이 썼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막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안 돼, 그러면. 그런 분은요. 아무리 시간을 투자를 해도 나의 그러한 사고 과정을 교정을 하지 못하면 절대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2017년도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도 그때 이제 계속 이제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올해도 사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있는데 그러한 분은 사실 예 제가 좀 많이 마음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시험을 준비를 하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하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항상 우리는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과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내용만을 고려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공공 분야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현상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기 위해, 그 능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시험을 지금 출제자가 출제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문제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계속 딴 것을 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 라고 한다면, 그게 우리 업무 능력과 관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공공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선택지에서 묻고 있는 내용만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볼만한 2번 선택지 보도록 할까요? 2번 선택지. 2번 선택지는 고르신 분이 없구나. 그럼 안 봐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선택지. 고려중기 이전에는 아궁이가 방 안에 위치하도록 집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려중기 이전이라고 하는 시점, 요것을 지금 정보 간의 관계로 묶어 있고요. 그 고려중기 이전에 아궁이가 방 안에 위치하도록 집을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겠죠. 자, 지금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구들이 지금처럼 방 전체에 놓이고 아궁이를 방 밖에 둔 것은 고려 중기부터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려 전에 아궁이를 방 안에 두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모습이 고려 중기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을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 보면 고려 중기 이전에는 구들이 지금처럼 방 전체에 놓이지 않고 아궁이를 방 밖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에서는 고려 중기에서, 지문에서는 고려 중기에 구들과 아궁이의 위치가 각각 방 안과 방 밖으로 달랐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려 중기 이전에는 구들이 방 전체에 놓이지 않았거나 아궁이가 방 밖에 두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헷갈리면 요렇게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구들이 방 전체에 놓이고 아궁이를 방 밖에. 그러면 고려 중기부터가 아닌 이전. 이게 중기부터가 아니다. 낫이 되잖아요. 구들이 방 전체에 놓이지 않았거나 아궁이가 방 밖에 놓이지 않았거나. 그런데 지금 선택지에서는요. 중기 이전에 아궁이가 방 밖에. 지금 요거를 가지고 중기 이전에 아궁이가 방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논리학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화살표 오른쪽이 선언기호잖아요. 그러면 P 화살표 Q 또는 R을 가지고 P 화살표 Q, AND가 아니라 또는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얘도 참으로 확정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걸 가지고는 고려 중기 이전에 구들이랑 아궁이 다 방 안에 있었느냐, 둘 다 방 밖에 있었느냐, 하나는 구들이 방 밖에 있다가 구들이 방 밖에 있으면 그건 구들이 아니지. 아궁이가 방 안에 있었느냐, 방 밖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 하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을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5번 선택지도 좀 볼게요. 5번 선택지. 온도를 사용하는 한옥은 일본의 주택보다 방의 공간 활용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선택지에서는 지금 여러 대상 간의 정도 비교라고 하는 정보 간의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를 우리가 정보 판단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밟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온도를 사용하는 한옥의 방의 공간 활용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 두 번째, 일본의 주택이 방의 공간 활용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 세 번째, 둘 간의 정도 비교 가능하냐.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언급이 되고 있고
있고 내가 지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다면 옳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옳지 않은 선택지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대상 간의 정도 비교를 묻는 선택지가 등장을 하면은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정오 판단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사고 과정에서 남들보다 많이 꼼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부분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문제 자체의 그 선택지 자체의 난이도가 많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이 틀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여태까지 제가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통계표로 확인을 했을 때 통계표에서 이제 그 정답률이 가라앉는 모습으로 이제 다 그렇게 나타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 대상 간의 정도 비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잘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요 5번 선택지 마지막 문단에 정오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세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돌이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바닥과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꿇어앉는 습관이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온돌 환경에서는 이불과 요를 필요한 때에만 펴고 걷기 때문에 기능에 따라 방의 용도가 구분되는 서양식 난방 구조에서와는 달리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5번 선택지와 관련을 해서 지금 지문에서는요. 방의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비교를 하는데 누구랑 하고 있어요? 온도를 쓰는 우리나라 방이랑 서양의 방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은 몰라요. 모른다고요.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는 알 수 없다라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선택지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을 이제 보셨을 때 1번 선택지는 좀 어려워요. 1번 선택지는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는 1번 선택지만큼 까다롭지는 않거든요. 요런 정도의 선택지는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맞춰줘야 되고요. 이렇게 정답률을 여러분들께서 끌어올리시려면 이런 일치추론형에서 중요한 실전 스킬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선택지 끊어읽기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선택지를 이제 쭉 읽어드리면서 턱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읽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선택지를 이렇게 끊어 읽고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 요렇게 이러이러한지 이러한 것들은 뭐 1개, 2개, 3개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시면서 시험지 위에다가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이 선택지 끊어읽기는 정답률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제 수업을 들었었던 분들한테 앞으로 제 수업을 들으실 분들한테 어떤 것을 좀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나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보면 선택지 끊어읽기가 자기는 너무 좋았다. 요거를 해가지고 정답률이 너무너무 높게 잘 나왔었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선택지 끊어읽기를 열심히 하라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 끊어읽기는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추후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제였어요. 자, 이 승정원 일기 익숙하지 않았어요? 보충 프린트를 보시면 21년 5급 공채 가책형 2번으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는데요. 이건 제가 21년도 이전에 만들었었던 문제예요. 그리고 언제였지? 19년도에는 실록, 조선왕조 실록 문제도 나왔었거든요. 19년도에. 가책형 기준으로 1번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 문제, 그 19년도 시험 문제 대비하는 18년도 시험 문제에서도 제가 조선왕조 실록은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얘는 만들 때 이러이러한 뭐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쫙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는 뭐 승정원 일기 뭐 요런 거 저런 거는 뭐 그냥 지문 적중했다 뭐 정도로 제가 막 이렇게 뭐 홍보를 뭐 하거나만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그 조선왕조 실록 문제 걔는 선택지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 뭐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 그러한 것들 중에 뭔 내용 하나를 제가 좀 완벽하게 적중을 딱 해가지고 이제
시험이 딱 이제 출제가 되면 이제 문제 딱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조선왕조실록 나왔네. 이거 내 모의고사로 연습시켰는데 다들 좀 잘 봤을까? 근데 이건 내가 출제했었던 모의고사 문제보다 어려운데. 그러면 이거는 좀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승정원 문제. 나왔어. 승정원 연습시켰잖아. 그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 모의고사 문제보다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게 되는 압박감이 이제 좀 훨씬 강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측면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해요. 이거 내가 냈는데 왜 이거를 뭐 정답률이 이런 거야?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 자, 지금 우리 문제는 3번, 4번 선택지를 고르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추론할 수 있는 3번 선택지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실되기 이전의 분량까지 포함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소실되기 이전의 분량을 포함을 해라. 그래서 승정원 일기는 4억 5천만 자를 넘고 승정원 일기가 4억 5천만 자를 넘는지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의 구배 분량을 초과할 것인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요 3번 선택지는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확 판단의 근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가 조선 초기부터 작성이 되었는데 광해군 이전 부분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으로 소실이 되었고 지금은 인조 1년부터 순종 4년까지의 288년에 해당하는 분량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분량은요 2억 3천만 자래요. 오, 겁나 많아. 그런데 다른 기록들이랑 비교를 하면은요, 같은 시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연대기인 조선왕조실록은 5천만 자로 현재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은 승정원 일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억 3천만 자가 지금 이게 절반밖에 안 남은 거래요. 그러면은 소실되기 이전의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3억, 2억 3천만 자, 여기다 곱하기 2 하니까 4.6억. 자가 되네요. 분량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소실되기 이전의 분량까지 포함하면 승정원 일기는 4억 5천만 자를 넘는다. 요것 옳아요.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5천만 자란 말이에요. 얘의 9배 이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의 구배 분량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요 선택지 모두 다 옳다.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선택지. 요 4번 선택지가 제가 만든 회심의 함정인 선택지예요. 자, 함정인 선택지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뉘앙스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한 주관적인 느낌을 내가 왜 가지게 되느냐? 내가 그동안에 책을 많이 읽고 이것저것 이제 접한 이제 지식들이 많아서 배경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글을 읽다 보면 어떤 인상을 느껴요.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봤을 땐 수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능.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한용운님의 침묵. 님은 같습니다. 피셋의 관점에서 보면은 님이 같대. 근데 국어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조국의 주권을 잃었다. 님을 가지고 조국의 주권이래요. 그래서 님이라고 쓰여 있는데 조국의 주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피셋 언어 논리의 관점에서는. 예.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그럼 언어 논리의 관점에서는 짝사랑인지 일방적인 사랑인지 이것이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랑인지 법에 저촉되는 사랑인지 왜 요새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막 이제 뭐 문 좀 열어줘 막 이러고 막 문자 보내고 뭐 하고 막 메일 계속 쓰고 그러면은 다 철컹철컹 아니에요. 그런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썼고 그 사람이 갔대. 내 옆에 있다가 갔는지 집에 있다가 어디로 갔는지 저 세상으로 갔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제 국어의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조국의 주권을 우리가 빼앗겼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 막 이러잖아요. 응? 그렇게 안 쓰여 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중등교육, 뭐 고등교육 뭐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제 글을 읽으면서 뭔가 여기에서 쓰여 있는 의미가 이런 거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고 짐작을 하는 그러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시험에서는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의 의미만을 봐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글을 읽으면서 내가 느끼는 어떤 뉘앙스, 인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이런 것들 때문에 쓰여있는 내용 그대로 읽지를 못하고 아 이게 그래서 이런 건가 봐 라고 하는 생각을 느낀다 라고 하는 거,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출제자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메일의 승정원 일기의 두 번째 부분에는 끊고 그날 근무한 승지와 끊고 승정원 일기의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끊고 모두 적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강조해줬어요. 이 모두라고 하는 표현은 빠져도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 모두라고 하는 표현을 뺐을 때 빼도 안 빼도 이거는 내가 지금 함정인 선택지로 이제 기획을 하고 만든 건데 그러면은 모두라고 하는 표현이 딱 쓰여 있을 때 내가 누군가가 만약에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걸 더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요거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럼 이 선택지는 우리가 이렇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고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메일의 승정원 일기의 두 번째 부분에 그날 근무한 승지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두 번째, 그 메일의 승정원 일기의 두 번째 이름에 승정원 일기의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이걸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마지막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시면은, 승정원 일기의 작성은 두 명의 주서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주서가 승정원 일기를 이렇게 써요. 예. 뭐 이랬어 저랬어 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를 이렇게 막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메일의 승정원 일기의 제일 첫머리에는 날짜와 날씨를 적었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그날 근무한 승지와 주서의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승정원 일기의 작성은 두 명의 주서가 담당을 했습니다. 일기 자체는 두 명의 주서가 쓴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길 보시면 주서는 초책을 만들었고 이렇게 내용을 보충을 했고 그리고 상속처럼 서면으로 된 문서는 서리가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그러니까 승정원 일기의 작성 자체는 주서가 했지만 이것을 만드는 데 바탕이 되는 자료는요, 주서가 작성한 것도 있고 서리가 작성한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번 선택지에서는요, 승정원 일기의 자료를 만드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주서의 이름, 서리의 이름을 다 포함하는 범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서는 주서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4번 선택지에서는 서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도 살펴봐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선택지는 추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라고 하는 표현이 빠져 있으면 그러면은 누군가가 여기 그 주서가 담당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서리도 이제 뭐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서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주서도 승정원 일기의 자료를 만드는 사람인 거는 맞는데, 그럼 이 사람의 이름만 있어도 뭐 이 선택지는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방어를 못해요. 네. 끊어읽기를 하면 이 선택지에서 뭘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지를 정오 판단하면서 이런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문을 제대로 못 읽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지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간혹 어떤 기출문제와 관련을 해서는 선생님 지문에서 지금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요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잘못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가 내 멋대로 해석을 해서 그건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에서 뭘 묻고 있는지를 정오 판단을 이제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해주시는 연습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반. OMR을 내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반이에요. 우리 반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 언어 논리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시험, 독해 중요하지. 독해 연습을 해야지. 지문을 가지고 이것은 문단별 중심 내용이 첫 번째 문단은 이렇고 두 번째 문단은 이렇고 세 번째 문단은 이렇고 이것은 뭐 주장형 지문이고 설명형 지문이고 설명형 지문이면 뭐 두 개 이상의 두 개의 그런 개념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장점을 이렇고 단점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 그건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잘해주셨네요. 예. 4번 선택지 아주 잘 골라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나름 함정인 선택지로 만든 것은 5번 선택지였어요. 그래서 5번 선택지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5번 선택지. 인슐라 거주민들은 끊고 실내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끊고 화덕에서 빵을 태웠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인슐라 이제 정오 판단해야 되는 내용을 뽑아내 보면요. 첫 번째, 인슐라 거주민들이 화덕에서 빵을 태웠는가? 두 번째, 위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목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덕에서 빵을 태운 목적이 실내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것인가? 그러면은 이 5번 선택지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묻고 있는 정보 간의 관계는 바로 목적과 수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모두 다 나열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런 정보 간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좀 체크를 해주고 그것까지도 지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선택지가 정답이고 다 알 수 있다고 잘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5번까지는 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리고 그게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자, 일단 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집에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내의 공기가 나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빵을 태워서 악취를 제거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슐라에서는 난방시설로는 연통이 없는 화덕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화덕이 있대 집에.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빵을 태웠대. 이걸 보고 화덕에서 빵을 태웠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5번 선택지를 과거에 이게 정답이다라고 고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덕에서 빵을 태웠는지 아닌지 이것은 지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보충 프린트를 봅시다. 보충 프린트의 1페이지에 1번을 보시면 21년에 출제가 됐었던 5급 공채 가책형 3번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 여러분들께서 뭐 기출문제를 내가 그동안에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뭐 한 16년도, 15년도, 14년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21년 정도까지는 기출문제를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서 매력적인 오답, 함정인 선택지는 2개였어요. 2번과 4번이었습니다. 자, 2번 선택지 그러면 우리가 끊어 읽고 어떻게 정오 판단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뽑아내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15에서 16세기 조선의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 끊고 17세기 이후 감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15에서 16세기 조선의 하천에서 시겔라균이 번성을 했는가를 내가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17세기 이후에 시겔라균이 감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문을 읽다 보면은요. 제가 뭐 지문을 뭐 잘못 읽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문 읽을 때는 똑바로 읽었는데 선택지에서 정오 판단하라고 하는 내용을 체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2번 선택지를 고르신 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세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에서 16세기에 내뚝에 의한 농지 개간은 범람원을 논으로 바꾸었대요. 자, 그리고 이 한반도의 하천변에 분포하는 넓은 범람원의 숲이 논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습한 지역에서 사는 미생물이 논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습한 환경에서 번성하는 이제 미생물로 지금 뭐 살모넬라균과 시겔라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문단에서. 자, 그런데 일단 세 번째 문단을 이렇게 딱 우리가 읽었으면 그래, 범람원의 숲이 논으로 개발됐다. 그리고 여기에 있던 생태계가, 그 미생물 생태계가 논에서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문은 물론 다들 그렇게 읽었을 거야. 그런데 이 2번 선택지 정오 판단하면서 지문을 보고, 그래, 하천에서 시겔라균이 번성했지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지의 후단 부분은 마지막 문단을 가지고 쉽게 잘 파악을 하셨는데, 지금 지문에서 하천과 범람원이 동일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대놓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천변에 분포하는 범람원. 그러니까 하천은 물이 졸졸졸졸졸 이렇게 흐르는, 물고기도 살고 바위도 살고 제가 좋아하는 다슬기도 살고. 다슬기 잡으러 가고 싶네 갑자기. 예, 다슬기국 맛있거든요, 된장국.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는 게 하천이에요. 범람원은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물이 넘쳐요. 물이 넘칩니다. 장마가 일어나서 물이 넘쳐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흙, 비옥한 진흙 이러한 것들도 밖으로 넘쳐요. 그래가지고 하천의 주변에 만들어지는 퇴적된 그러한 땅, 이것이 범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이고 범람원은 범람원이야. 이거를 두 개를 똑같은 대상인데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라고 하는 대상을 또 다른 이름으로 B라고도 부르고 싶으면 얘는 B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을 분명 줍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이 없으면 A는 A고 B는 B야. 이 둘은 서로 다른 대상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천변에 분포하는 넓은 범람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도 하천이랑 그 범람원은 다른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에서는 하천에서 번성하던 시겔라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 시겔라균이 범람원에서 번성했던 것은 알 수 있지만 하천에서 번성했던 것은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2번 선택지는 제껴줘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4번 선택지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4번 선택지 17세기 이후 끊고 조선에서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어 끊고 인구 밀집 지역이 끊고 점차 하천 주변에서 산간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17세기 이후에 조선에서 개간 대상 지역이 바뀌었는지 이게 원인이 되어서 원래 하천 주변이었던 인구 밀집 지역이 산간 지역으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17세기 이후에 마지막 문단에서요. 농지 개간의 중심축이 범람원 개간에서 산간 지역 개발로 이동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 4번 선택지의 전담 부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 밀집 지역이 어디였다, 다른 데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맞지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왜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람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거 아닙니까? 마을에 인접한 논이라고 하는 표현도 지금 마지막 문단에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범람원 주변에 모여서 살다가 나중에는 산간 쪽으로 다 이동을 했겠죠. 지문에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지를 우리가 끊어 읽고 내가 뽑아낸 내용이 지문에서 정말 이렇게 다 언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여러 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은요. 4번 문제 지금 1번이랑 5번 선택지를 이렇게 골라주시는 분들이 나타났어요. 자, 1번 선택지만 말씀을 1번이랑 5번 선택지 둘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티푸스균에 의해 수막염이 발생하며 끊고 두통과 고열이나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여러분 알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발문이 등장을 하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지문에서 내가 이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아닌가 이것만 따지시면 안 돼요. 알 수 있느냐 여부를 묻는 요 발문은요. 선택지에서 출원 여부를 묻는 표현과 일치 여부를 묻는 그러한 선택지, 이러한 출제 의도가 다 짬뽕이 되어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티푸스균에 의해서 수막염이 발생하면 요것이 원인이 되어서 두통, 고열, 구토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단에서요. 세균성 수막염은 폐렴구균과 티푸스균 등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티푸스균으로 인해서 수막염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 무세균성 수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의 증상은요. 두통과 고열이 갑자기 나타난다. 메스껍거나 눈에 통증이 오고 뇌압이 올라가서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토하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보세요.
세균이 수막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증상만으로는 원인이 세균에 의한 것인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둘 다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균성 수막염에 걸렸을 때 증상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죠. 이런 정도의 추론 능력은요, 5급 공채에서 이 정도는 요구해요. 어려운 이런 추론을. 이거 그냥 쉽게 정보 판단하기에 그렇게 막 수월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지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 내가 이렇게 발표해서 근데 이러한 내용이 있네? 그러면 지문에서는 대놓고 언급을 안 했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요거는 좀 어려운 추론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선택지였어요. 어려운 게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시다 보면은 점수와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오늘은 점수가 좋구나. 오늘은 점수가 안 좋구나. 이러면서 이제 좀 기쁘실 때 또는 슬프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시험 문제가 좀 어렵고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내 점수가 안 나왔다. 제 탓을 하셔야 돼요. 제 탓을 하셔야 된다고요. 당했다. 교활한 양반에게 당했어. 이러면서 제 탓을 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다시는 절대 당하지 않으리. 이를 내가 바삭바삭 떨면서 이러면서 문제를 푸시면 무릎 연습을 하시면 점수가 올라요. 아니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저는 선생님 모의고사는 92점을 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후 올려가지고 잘 봐갖고 오더라고요. 예.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선택지. 수막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과 연막을 검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요 선택지는 첫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의 정보 판단의 근거가 산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자체를 정보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리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수막이라고 하는 것이 경막, 지주막, 연막이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막염은 연막의 급성 염증의 증세를 일으키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뇌수막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하려면 뇌와 척수가 이어진 공간에 들어있는 투명한 액체인 뇌척수액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은 연막에 걸리지만 이게 왜 때문에 걸렸냐라고 하는 원인을 보려면 뇌척수액을 검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막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을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연막을 검사한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면은 알 수 없다라고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옛적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 27번인가로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초인문 강의 때랑 기본 강의 때 했나? 근데 제가 교재에다가 담아놓기는 하거든요. 그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주례가 필요합니다.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혼납금이라고 하는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서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쫙 나와요. 그 문제에서 4번 선택지. 이슬람 사회에서 결혼이 합법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과학 소재 지문이건 과학 소재 지문이 아니건 선택지에서 무엇 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그냥 필요 조건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기 위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번 필요해, 2번 필요해, 3번 필요해, 4번 필요해, 5번 필요해, 6번 필요해 라고 해서 다 연원기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 지문에서
요거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중에 하나라도 지문에서 언급을 안 하면 이 선택지는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요걸 가지고 요 5번 선택지를 만든 거예요. 뇌수막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뇌척수액과 연막을 다 검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문에서는 요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요것까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5번 선택지는 틀린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1번, 5번 선택지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자, 이 문제는요, 이제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독해 기준을 잡는 연습을 좀 여러분들께서 잘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문의 내용을 이제 읽어내려 가시고 지문 독해 기준을 잘 잡아 나가시면서 그 문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이라고 하는 독해와 관련된 것도 좀 연습을 해봅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요 문제를 만든 건데요. 왜냐?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광의의 유전병은 염색체 유전병, 맨델성 유전병, 다인자 유전병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에서 염색체 유전병, 맨델성 유전병, 다인자 유전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유전병이 이런 게 있대 이런 게 있대라고 해서 막 신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문단을 봤는데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대량 선별이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지문 독해 기준을 체크를 안 하잖아요. 독해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유전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노리고 선택지를 막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봤더니 발을 푹 담그는 분이 예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생아 선천성 대사 이상 대량 선별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치료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부합하는 선택지, 5번 선택지를 얘기를 해보자면요. 단백질 기능 부전의 원인이 되는 맨델성 유전병 중 일부는 끊고 유전자 치료의 효과를 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문에서 맨델성 유전병 중 일부가 단백질 기능 부전의 원인이 된다라고 언급을 하는지 요걸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유전자 치료의 효과를 보기도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단을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델성 유전병은 단백질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맨델성 유전병에 포함이 되는 애들은 싹 다 단백질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은요. 마지막 문장. 일부 맨델성 유전병에는 유전자 치료를 시도하여 성공한 예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 맨델성 유전병은 다 단백질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유전자 치료에 효과도 봤구나라고 해서 5번 선택지의 내용 다 이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마르판 증후군과 페닐케톤 유증은 끊고 협의의 유전병에 속하며 끊고 유전적 변화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라고 하는 표현 반드시 체크해야지. 이게 정보 판단의 범위를 설정해주는 표현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체크를 하시고요. 마르판 증후군이 협의의 유전병에 속하는지, 페닐케톤 유증이 협의의 유전병에 속하는지, 마르판 증후군이 유전적 변화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 페닐케톤 유증이 유전적 변화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지문을 보시면은요, 마르판 증후군과 페닐케톤 유증은 협의의 유전병인 맨델성 유전병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문단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전적 변화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병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문단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염색체 유전병이죠. 자, 지금 지문을 보시면은요, 광의의 유전병을 셋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염색체 유전병, 맨델성 유전병, 다인자 유전병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범주가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요거, 얘는 요거, 얘는 요거. 그래서 이 지문을 보고 아니 염색체 유전병에 해당이 되면서 맨델성 유전병에 해당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지문을 정말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일치추론형이에요. 비타민C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제이고 정답률 너무 좋네요. 83.3%. 4번, 5번 선택지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5번 선택지는 두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지금 정오 판단의 근거가 산재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 육류, 풍부한 식품으로는 식물성 기름, 마가린, 전곡, 견과류, 종실류, 콩류, 진한 녹색 잎채소 등이 있고 육류, 가금류, 생선, 계란 등에도 소량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이 5번 선택지 우리가 끊어 읽어보면요. 비타민 E는 끊고 비타민 C와 달리 끊고 동물성 식품에도 함유되어 있다. 자, 비타민 E가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가? 두 번째, 비타민 C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점 물어보는 거죠. 비타민 C는 동물성 식품에 안 들어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비타민 C에서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타민 C는 식물성 식품에만 함유되어 있으며, 그쵸? 그러면 동물성 식품에는 안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택지 다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비타민 E와 비타민 C는 끊고 세포막 지방산의 과산화와 세포 손상으로 인한 암 발생을 막아준다라고 했어요. 자, 비타민 E가 세포막 지방산의 과산화 그리고 세포 손상으로 인한 암 발생을 막아주는가? 비타민 C가 세포막 지방산의 과산화, 세포 손상으로 인한 암 발생 이것을 막아주는가? 다 묻고 있는지, 다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두 번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문단에서 비타민 E는요. 세포막 지방산의 과산화를 방지하고요. 노화와 암 발생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요. 비타민 C는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 내 손상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암 발생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4번 선택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였습니다. 자, 7번. 빈칸 추론 유형입니다. 2번, 4번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자, 빈칸 추론 유형은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빈칸 주변에 어떠한 단서가 있는지를 내가 먼저 살펴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시고 나서 지문을 읽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빈칸 주변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호명이론은 삐리리라는 문제점이 있다. 자, 호명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문에서 뭔가 특징을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것을 내가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렇게 지문 독해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한승아 그러면 네 이렇게 딱 이제 그게 이제 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명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의 주체를 너의 스스로 형성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너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때 너의 주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주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호명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깊이 사유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요. 이러한 주체, 인간이 가지는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한승아라고 부르고 네라고 응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반복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호명 이론에서는 나 말고도 외부, 타자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호명에 내가 응답을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우치고 인지를 하는데 호명에 불응하게 되면 그러면 저항적인 존재가 된대요. 그래서 ISA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얘기를 하는군요. 자, 보시면 이 ISA가 테러 단체인가? 아닌가? 그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잘못 돌린 거. 아무튼 예. 그러면은 퇴퇴. 취소. ISA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예. 그 IS하고 그냥 헷갈린 것 같다. 그죠? 예. 맞아요. 오메가3를 더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구성원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 되는데, 이 호명에 불응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 호명에 불응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데올로기적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억압적 국가기구에 의해서 작동을 해요. 이처럼 호명은 한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다른 사람, 타자, 외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것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나 라고 하면서 문제점이 있대요. 여기 앞에서는 문제점 하나도 말을 안 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문제점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호명이론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걸 가지고 문제점을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2번 선택지. 인간의 결정권을 가진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호명과 응답을 통한 타율적인 존재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문제점이 되겠구나. 이게 문제점이라는 것을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끌어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호명하는 행위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그 권력관계에 불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냥 균형적인 관계만 이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언급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번 선택지는 내가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빈칸 추론 유형 문제도요, 헷갈리는 선택지가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출제자가 작정을 하고 선택지를 그렇게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시간이 쪽에서 딱 문제를 풀다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게 지금 지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건가, 빈칸에. 이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뉘앙스나 감 이런 것에 의존을 해가지고 에이 몰라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하시다기보다는 선택지를 끊어 읽으세요. 이 선택지가 정답이라면 얘가 정답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지문에서 분명 주지만, 정답이 아닌 선택지는요, 그에 대한 근거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출제됐었던 기출문제들에서 모두 그랬어요. 아시겠죠? 예, 앞으로 빈칸 추론 유형에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할 이제 기회가 더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일치 추론형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유사기출 문제 보충 프린트를 보시면 3페이지에 16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5급 공채 사책형 26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이 문제도 똑같이 추론 여부를 묻는 발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우상의 오류,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지문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보기에서는 요러고 하다고 믿는 것은 무슨 우상에 해당된다. 요러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슨 우상에 해당된다. 라고 해서 각각의 보기에서 사례를 줘요. 그리고 이 사례가 지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시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 요 개념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6년도 5급 공채 사책형 26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에서 도박사의 오류 A는 이런 거다, 도박사의 오류 B는 이런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제시를 해줍니다. 뭐 대놓고 이쁘게 완벽하게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개념의 정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제 내용들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지문에서 주고, 그리고 나서 각각의 보기에서는 요러한 것은 도박사의 오류 A이다. 요러한 것은 도박사의 오류 B이다. 라고 해서 각각의 보기에서도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선택지나 보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사례를 지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 개념의 내용과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그 해당 개념에 해당이 되는지를,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사례 찾기 유형이다. 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찾기 유형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문제 유형을 이제 내가 바로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게끔 포장을 해놓고 있는 것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요. 자, 지금 요 8번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은 1번, 3번 선택지를 골라주셨는데요. 그러면은 기억은 동일하니까 3번 선택지를 보면 디귿을 보면 되겠군요. 디귿.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 문단에서 키워드를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오류로 이끄는 위험한 충동을 총체적으로 이끄는 말이에요. 일단 충동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위험에 빠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인간의 감각기관이 사물의 척도인 것으로 착각할 때 생겨납니다. 그쵸? 자, 그런데 마지막 디귿을 보시면요, 보기 디귿. 내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가는데 비가 안 왔어요.
이런 내가 비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인간적인 척도, 인간의 감각 기관을 가지고 나타난 건가요? 아니에요. 일기예보를 내가 봤다고요. 만약에 이럴 수는 있지. 저는 이제 그게 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시골에서 컸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코가 건조한 편이거든요. 어제는 강의를 하는데 이 공간 모처에서 누군가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 그래서 냄새가 폴폴 나는 거예요. 맡았는데 뭔 라면 같아. 근데 그 라면만 끓였을 때 그 스프 냄새가 아니라 계란을 하나 풀었어. 그래가지고 하면서 뭔 라면에 계란을 하나 풀어서 누가 끓여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가 좀 개코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요런 게 있습니다. 비가 올 것 같다. 또는 겨울에 이런 사람은 별로 없는데 눈이 올 것 같다. 이거를 냄새를 맡고 느껴요. 코가 좀 축축하다. 비가 오겠는데? 라던가. 눈은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 막 춥다가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데 코가 축축해져. 비 냄새가 좀 나. 그러면은 눈이 올 것 같다 이러거든요. 제 친구가 야 무슨 눈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눈 온다니까 두고 봐.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이 이렇게 하나씩 내리는 거야. 그래서 귀신 같은 기집애 이러더라고 친구가. 네. 요러면 종족의 우상에 해당될 수 있죠. 감각기관, 코, 냄새, 후각. 너무 콧구멍에 손이 많이 들어갔나? 아무튼 요걸 가지고 판단을 한 거니까 그러면 종족의 우상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를 봤다. 오늘의 날씨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뭐 수도권은 이럴 거고요. 뭐 경기 북부는 이럴 거고 뭐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도는 이럴 겁니다. 뭐 바다의 풍랑이 이럴 거요, 저렇고요. 이걸 보고 비가 올 거래? 그래서 내가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 이거는 감각기관에 의해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오류인가요? 이렇게 내가 일기예보를 믿고 가지고 나간 게 오류예요? 이건 일기예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추론할 수 없다. 옳지 않은 선택지다. 이렇게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9번. 생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일치 추론형입니다. 생강도 뭐 강황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번, 4번, 5번 선택지를 이렇게 좀 골라주시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일단 정답이 되는 5번 선택지. 음식에 매운맛을 더하고 싶으면 강황보다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매운맛을 더하고 싶을 때 강황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적이냐, 둘 간의 정도 비교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황의 매운맛은 생강보다 약하다. 그렇죠? 그래서 음식에다가 뭔가 매운맛을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음식에다 이런 맛을 더하고 싶다. 그럼 그런 맛을 내는 재료를 넣지 않습니까? 난 단 게 좋아. 설탕 확. 슈가보이. 슈가걸. 또는 설탕은 좀 그렇지. 알룰로스. 이제 이런다거나 나는 매운 것이 좋은데. 그러면은 청양고추를 막 썰어 넣는다던가 아니면 캡사이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강이 매운맛이 더 강하다. 강황은 매운맛이 좀 더 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식의 매운맛을 더하고 싶으면 강황보다는 생강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5번 선택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택지. 생강과 광황은 끊고 13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하며 끊고 신선한 뿌리줄기를 갈아서 요리에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강이 13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한가? 강황이 13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한가? 생강이 신선한 뿌리줄기를 갈아서 요리에 사용하는가? 강황이 신선한 뿌리줄기를 갈아서 요리에 사용하는가? 요것들을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단의 정오 판단의 근거가 산재에 있어요.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생강은 굵은 손가락 모양으로 속이 매우 단단한 뿌리 줄기가 우리가 향신료로 사용하는 생강입니다. 신선한 뿌리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말리거나 갈아서 쓰기도 하고 시럽이나 식초에 담그어서 설탕절임으로 만들어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생강을 갈아서 쓰는구나. 근데 어떻게 갈아서 쓴다고?
말려서. 말리거나 갈아서 쓴다라고 했으니까 말리고 난 다음에 갈아서 쓴다. 이거까지는 아니죠. 일단 어쨌든 예, 생강은 그 뿌리줄기를 갈아서 요리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강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또 이제 그 마지막 문단의 내용도 보시면은요. 강황은 여러 해살이 풀이다. 뿌리줄기를 향신료로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황은 중간쯤을 보시면은요. 뿌리줄기를 삶아서 껍질을 벗긴 후에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황의 경우에는 그냥 신선한 뿌리줄기 자체를 갈아서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예, 시간이 좀 됐군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요. 그리고 10번부터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